안녕하세요. 오늘 책 한 권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자지구에서는 폭격이 멈추지 않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일자리와 물가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뉴스를 보면서 왜 이 전쟁이 시작됐지? 저 나라들은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채널 돌리고 싶었던 적 없으셨어요? 사실 그 답이 다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사를 공부하려고 두꺼운 책을 펼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낯설고 사건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느낌. 결국 책을 덮어버리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세계사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10년 연속 세계사 1위 강사 이다지가 쓴 최소한의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6000년의 인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풀어낸 책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할게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이 처음 탄생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당시 아테네에서 군대에 간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반대로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냐고요? 당시에는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본인이 직접 사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전차가 핵심 무기였는데 이 전차 한 대 값이 오늘날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요. 당연히 돈 있는 귀족들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즉 민주주의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민주주의는 사실 부자들의 민주주의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투표권, 그 뒤에는 이런 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문화를 계승해서 동방까지 퍼뜨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근방까지 정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를 합쳐버렸어요.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세계 시민주의의 탄생이죠.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후 로마로 이어지고 로마는 또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로마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200년간 지중해 전체를 하나의 법과 하나의 언어로 묶어놓은 시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유럽연합 같은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오래된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분열 때문이었어요. 귀족과 평민의 갈등, 황제들의 권력 다툼, 종교적 혼란. 강한 제국이 왜 무너지는지 그 이유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 중세 유럽이 들어섭니다. 봉건제라는 시스템이 탄생하는데 쉽게 말하면 왕이 모든 땅을 가지고 있고 영주들에게 나눠주고 영주들은 농노들을 부리는 구조예요. 이 시기를 흔히 암흑의 중세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표현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세를 암흑이라고 단정짓는 대신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 중세를 뒤흔든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로마 교황이 선포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손에서 되찾아라. 그렇게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에 걸쳐 8차례나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참 복잡해요. 군사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웠지만 의도치 않게 동서양의 문물 교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유럽인들이 이슬람 문화를 접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학문과 기술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르네상스의 씨앗이 됩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으로 시작해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르네상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활동한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회를 향해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는 장면이요. 당시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증서예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게 당시엔 실제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죠. 자, 이제 대항해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닿은 1492년. 우리는 보통 이것을 신대륙 발견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 대륙에는 이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발견이 아니라 침략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보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근대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미국 독립혁명입니다.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 세금을 매기자 미국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는 의회에서 결정한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한 발 물러서서 대부분의 세금은 폐지하고 차에만 세금을 남겨뒀어요. 그러자 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럼 차 안 마실 거야 하고 홍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영국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커피 문화권이 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역사를 알고 나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이부 동양사로 넘어오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슬람 하면 막연하게 중동, 분쟁, 테러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실제 이슬람 문명은 중세 유럽이 암흑기를 겪는 동안 수학, 의학, 철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수학 엘저브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슬람 학자들이 없었다면 유럽의 르네상스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600년이 넘게 지속된 이 거대한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지면서 열강들이 중동 땅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긋고 나눠 가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아랍인에게 독립국가를 약속했고 동시에 유대인에게는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두 약속을 동시에 한 겁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약속을 말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합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땅을 잃게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100년 전 영국의 무책임한 외교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 대목에서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인도 이야기도 그냥 넘어가기 아깝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숫자 0,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도였을까요?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숫자는 사과 하나, 소 2마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세는 도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비어있음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없는 것으로 봤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진공, 즉 완전히 비어있는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달랐어요. 불교와 힌두 철학 안에 공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비어있음도 하나의 상태다. 우주는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별과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연한 철학 덕분에 인도인들은 비어있는 상태를 0이라는 숫자로 개념화할 수 있었습니다. 0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학도,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었을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일본사 파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19세기 중반, 서양 열강이 아시아를 집어삼키던 그 시절, 일본은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고위급 외교단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합니다. 약 2년간 직접 서구 세계를 눈으로 보고 온 이들이 귀국해서 내린 결론이 충격적이에요. 서양이 곧 문명이다. 우리는 정신까지 서양과 같아져야 한다. 그러면서 조선, 중국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과 청나라와 어울리다가는 일본도 뒤처진 나라 취급을 받을 것이다. 아시아와 절교하고 일본은 아시아의 영국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 선택이 일본을 빠르게 근대화시켰지만 동시에 주변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지 이 대목에서 섬뜩할 만큼 실감이 납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저자 이다지는 60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순히 이런 사건이 있었다를 알려주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저자는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서 보는 분쟁, 갈등, 경제위기, 외교 문제들이 사실은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라는 것을요. 그걸 알고 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맥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책 정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제목은 최소한의 세계사, 저자는 이다지, 출판사는 프런트페이지이고 2026년 5월 13일에 출간됐습니다. 역사와 문화 분야, 세계사 교양서로 분류되는 책이에요. 분량은 472쪽인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읽힙니다. 이 책은 세계사를 처음 공부해보려는 분, 뉴스를 보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역사 공부를 시도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냥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고 싶다는 분 모두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하시면 이렇게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있거나 제가 소개해줬으면 하는 장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